근데 지금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은 거는 결국에는 관세라는 악재잖아요.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높입니다. 근데 지금 과거에는요, 어떤 악재로 시장을 흔들든지 간에 이 시장을 받쳐주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주거나 아니면 미국 재무부가 돈을 풀어가지고 메워주거나. 근데 문제는 지금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겠다고 사실상 선언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리고 미국 재무부도요, 지금 빚더미 위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다 하니까 빚을 내서 돈을 풀어주는 걸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국이 관세로 시장을 흔들었는데 이 시장을 중앙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원해주지 못하는 거죠. 비빌 언덕이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관세 협상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사전 전체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테리프라고 얘기를 하죠, 관세라고. 모든 것에 대한 맞는 키처럼 그 가운데 존재하는 겁니다.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맞는 키 같은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고품격 미장 토크쇼 미국 주식 넘버원 이종원 원장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공과 장르를 넘나들며 재미있고 속 시원한 수다의 장을 펼쳐주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메인 주제, 불확실성 늪에 빠진 미국, 글로벌 경제 그 향방은.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에게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따르는 진통을 인내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경제를 위대하게 할 무역 합의가 임박해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두고 각국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어요.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펴지면서 미국채 금리, 달러 가치, 그리고 미국 증시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이제 좀 진정되는 양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을 처음부터 해주신 건데요. 네네. 일단 이렇게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경기는요, 미국의 주식시장하고도 상당히 많은 연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자산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자산 가격이 굉장히 꾸준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향후에도 결국에는 미국 주식이 더 올라갈 거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자산 효과를 갖고 소비를 좀 많이 했을 텐데 네. 지금 자산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경기 침체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산 시장을 흔들어 놓은 거는 결국에는 관세라는 악재잖아요. 근데 관세라는 악재가 지금 자산 시장을 흔들었는데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높입니다. 근데 지금 과거에는요, 어떤 악재로 시장을 흔들든지 간에 이 시장을 받쳐주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주거나 아니면 미국 재무부가 돈을 풀어가지고 메워주거나, 결국에는 미국의 정부나 아니면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이 자산 시장의 충격을 갖다가 완화시켜줬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지금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겠다고 사실상 선언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리고 미국 재무부도요, 지금 빚더미 위에 앉아 있으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은 재무장관이 베센트인데, 베센트가 8월 달이면 엑스데이트라고 하죠. 그 부채가 한도에 차가지고 더 이상 빚을 내지 못하면 네네. 잘못하면 미국 디폴트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우리는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다 하니까 결국에는 정부에서도 빚을 내서 돈을 풀어주는 걸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국이 관세로 시장을 흔들었는데 이 시장을 중앙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원해주지 못하는 거죠. 네. 비빌 언덕이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결국엔 결제 해지라고 관세 협상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호기롭게 이제 막 들어왔다가 지금 미국 정부가 되게 관세 협상을 하려고 되게 분주하게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아마 모두들 다 아마 받으시게 될 정신없는 텐데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세 협상이 예를 들어서 미중 간의 관세 협상도 만약에 완화적으로 어느 정도 좀 풀려나가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시장을 흔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자산 시장에는 훈풍으로 작용하고 이게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낮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나아졌다고 보이는 거는 협상에서의 실마리를 찾기 때문이고, 특히 미중 협상에서요.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볼 거는 지금 이 협상이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 미중 간에도 무언가 성명서라든지 이런 걸 발표한다고는 하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 진전돼 있는지는 그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겠죠. 사실 보시면은 일본하고 진행을 한다고 할 때도 금방 될 것처럼 보였다가 일본하고 미국도 지금 또 평행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눈치 게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관세에 대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자산 시장이 영향을 받고 이 자산 시장이 결국엔 실물 경기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에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리의 관점, 이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좀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각국이 지금 뭐 미국 포함해서 뭐 줄다리기 정세인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눈치 게임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 9일 이제 미국과 영국의 무역 합의에 따른 강달러의 영향으로 또 1,400원대로 올라서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뭐 미국 영국 무역 합의의 발표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낙관론도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 또 국채금리 상승 재료로 또 소화가 되는 모습도 보이는 것 네네. 같고요. 이렇게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하락세던 원달러 환율 다시 상승세로 방향을 트는 것 같고 대만 달러가 초강세였던 모습을 보였을 때 달러 약세가 신흥 시작으로 좀 확산되는 신호 이런 의견도 나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이게 확산이 된다라고 할 때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대만 달러라든지 원화라든지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부터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는요. 처음에는 미국이 관세를 세게 때린 다음에 이제 협상을 좀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전화가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초조했겠죠. 우리는 지금 현재 관세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먼저. 근데 중국에서는 뭔가 대화조차 할 것처럼 보이지 않다가 중국에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협상에 대해서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미국이 보여주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조금씩 대화를 갖다 할 만한 듯한 뉘앙스를 보이고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제네바에서 협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협상이 진행된다는 걸 딱 보면서 시장이 지난주에 한번 이미 기대를 갖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러면 양쪽 다 급하니까 결국에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야라는 낙관론이 펼쳐지죠. 근데 사실 낙관론이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예상하기 쉬운 게 잠깐 보시면은 미국은 중국의 145%를 때리고 중국은 미국의 125%를 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교역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트럼프 행정부에 지금 미국의 굉장히 많은 CEO들이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죠. 특히 월마트라든지 홈디포 대표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렇게 가면은 진열대의 물건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들 뭐 인형 사줘야 되는데 열 몇 개씩 사주던 거 2개만 사주면 되지 않겠냐 이러다가 또 막 저기 밈에서 욕 먹고 막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전향적으로 뭔가 나올 것 같으니까 시장에서는 아 그러면 미중 무역 합의가 뭔가 물꼬를 트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거고 미일 간의 협상에서도 나온 거지만 지금 환율에 대한 조항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네. 달러 약세, 엔화 강세 이걸 좀 넣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걸 일본만 넣겠느냐? 아마 중국에도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 요걸 넣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미중 무역 합의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위안화의 절상을 가리킬 거야라는 그런 기대. 요게 1번이고요. 네. 요거 비슷한 시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만도 지금 이제 협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대만 당국도 미국하고 협상을 하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대만 달러를 갖다가 절상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위안화라든지 대만 달러가 강세를 방향을 가리키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이라든지 대만 같은 경우는요 수출을 통해서 달러를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그럼 수출 기업 입장에서 달러가 계속 오를 것 같으면 달러를 안 팔고 쟁여놓겠죠. 그렇죠. 그 꽤 오랫동안 달러가 강세였으니까 그 관성이 있어서 아 달러는 팔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달러 빠질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양국에서 한꺼번에 확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놀래가지고 일부는 팔아야 되나 해가지고 투매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환율이 양국의 환율이 확 내려왔는데 네. 우리나라 통화가 위안화의 프록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위안화를 사고 싶은데 위안화를 살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식으로 보면은 A라는 주식을 사고 싶은데 그 A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물량이 없어서 살 수가 없으면 그거하고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다른 B 주식을 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이제 프록시 주식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위안화가 중국이 자본 개정이 닫혀 있어서 자유롭게 위안화를 거래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은 그 대안으로 원화라든지 대만 달러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도 같이 원화 강세 기조도 같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달러 환율이 1,450원, 60원 이렇게 높았다가 이게 급전직하를 하면서 1,360원 선까지 막 급전직하를 해버렸죠. 네. 결국에는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 이게 위안화의 절상을 비롯해서 아시아권 통화에 대한 절상 압력을 강하게 줬다. 우리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시아권 통화의 절상 압력은 미중 협상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았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 주신 거는 이 아시아권 전체로 계속해서 이 훈풍이 흘러 들어갈 것이냐,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협상이 과연 쉽게 갈 건가? 제가 협상 전문가는 아니고 이거 예단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긴 합니다만 참고로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를 보면은요. 2018년 4월 달부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그게 어디서 끝나게 되냐면은 19년도 8월 달에 클라이맥스를 찍은 다음에 20년도 1월 15일 날 합의를 하면서 끝나요. 이게 개월수로 따지면 한 20개월 되네요. 굉장히 오래 걸렸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20개월이 걸릴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 넌센스지만 그렇죠. 이 중간중간에 잘 되는 것 같다가도 태클이 걸리고 잘 되는 것 같다가도 태클이 걸리고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권 통화로 이 절상 압력이 전체적으로 훈풍으로 들어오려면은 조금 더 협상에 대한 디테일 구성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후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크게 내려갔다가 다시 되돌려지는 모습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형태의 그림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해질 네,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네. 자, 트럼프 대통령 달러 강세가 미국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에서도 달러 약세 선호를 분명히 밝힌 바 있죠. 최근 관세 정책 발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통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려 한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시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달러 약세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네네. 이런 의견이 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는 걸 원하고요. 두 번째는 재정 적자를 줄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미국 경기를 부양을 하고 싶어요. 근데 미국 경기를 부양하려면 감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감세를 해줘야 되는데 세금을 감면해 주려다 보니까 지금 재정 적자가 엄청나요. 그럼 세금을 걷어야지 감세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감세를 하려고 증세를 하는 건 넌센스입니다. 그럼 이런 짓을 왜 하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한테 증세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관세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한테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는 건데 이게 워낙에 재정 적자가 크니까 한두 국가한테만 관세를 부과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기본 관세라고 해서 기본 10% 185개국에 부과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미국의 기본적인 교역 규모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수입하는 기본 교역 규모. 이 수입하는 규모에다가 10% 관세 때리면 그만큼이 재정 수입으로 들어와 줄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럼 재정 수입으로 들어오면 그만큼 재정 적자를 줄일 수가 있고 재정 적자를 줄이면은 감세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림수는 재정 적자를 줄인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 관세라는 게 부과가 됐었을 때는 미국으로의 수입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관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미국에 수입해서 들어왔을 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이 조금 더 유리해질 거고 다른 나라의 수출이 조금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미국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될 테니까 거기서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되면은 세금이 사실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증세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고 두 번째는 무역 적자도 다른 나라 물건을 덜 수입하니까 관세로 인해서 무역 적자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관세라는 게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맞는 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전엔 딕셔너리 전체에서 사전 전체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테리프라고 얘기를 하죠. 관세라고. 그 얘기가 모든 것에 대한 맞는 키처럼 그 가운데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세를 때리는 건데 야 그럼 관세는 무조건 때리겠네. 우리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목적은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관세를 쓰는 거지 네. 관세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관세는 하나의 수단이고 이 관세를 통해서 한번 흔들었어요. 그럼 이 다음 단계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환율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환율. 달러가 너무 세면 수출이 어렵고 수입이 늘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달러가 세니까 다른 나라 통화 제품들의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해서는 낮아 보이게 되죠. 그리고 미국의 달러 표시 제품의 가격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비싸 보이는 겁니다. 이러면은 미국 물건은 다른 나라한테 비싸고 다른 나라 물건은 미국에 싸면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물건은 많이 사들이게 되니까 무역 적자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세도 있지만 이번에는요. 환율을 갖다가 달러를 약세로 만들고 상대국 통화를 강세를 만들어 가지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 거죠. 관세라는 한 축, 그 다음에는 다른 나라 통화의 절상, 달러의 약세, 요게 두 번째 축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제 관세를 한참 때리고 있으니까 이 관세에 대한 협상이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들게 되면은 그 다음 수순으로는 당연히 통화를 갖다가 달러를 약세로 만들기 위한 정책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이 아마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겠네라는 그런 기대감을 이렇게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트럼프 행정부, 이기 행정부는 관세라는 맞는 키를
요리조리 여기저기 좀 끼워 맞추면서 그렇습니다. 핸들링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달러 약세 기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마로라고 합의 없이도 어떤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 저해에 따른 것인 만큼 지속될 수 있다는 또 우려감도 좀 커지고 있는데 최근 자주 언급되는 그 마로라고 합의 이에 따라부는 100년짜리 무이자 채권 이 얘기를 들여다보면 미국 경기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던 전문가들 일부에서는 이제 아예 배제할 수 없다고 의견이 바뀐 경우도 있어요. 네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투자 매력도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매력도 좀 떨어지게 될까요? 근데 이제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100년짜리 무이자 채권으로 스왑을 한다. 근데 이제 이게 내용이 무이자 채권은 아니고요. 채권 중에 보면 할인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예 그냥 100만 원짜리를 90만 원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받을 이자 10%만큼을 후려치고서 낮은 가격에 사니까 이제 이런 게 할인채일 텐데 네네. 아마 이제 발행하면 할인채를 발행하겠다 이런 얘기일 거고요. 물론 그 할인율이 굉장히 낮겠죠. 저금리 100년짜리 할인채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발행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미란 보고서에서는. 근데 이제 이렇게 100년짜리 할인채를 발행해서 어떻게 어디다 쓰느냐? 기존의 6개월 만기, 1년 만기 국채를 갖다가 그 할인채로 100년 만기로 전환을 해주게 되면은 6개월 후에 1년 후에 갚아야 될 빚이 100년 후에 갚아도 되는 거니까 네. 낮은 금리 그것도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유리한 케이스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될 거고 이자 부담도 굉장히 많이 낮아지는 만큼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인지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 받아주는 국가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투자한 국채가 100년짜리면 이거는 제 생에는 다시 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되게 그럼 좀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너무 장기 투자로 가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국가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걸 꺼릴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갖고서 이거 받아라 이렇게 이제 압박할 수가 있고 특히 미국하고 사이가 좋은 국가들한테는 이런 걸 강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원래는 저도 처음에 그 미란 보고서를 꽤 일찍 읽었는데 작년 12월인가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설마 이 정도까지 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중국한테 145% 관세 때리고 네. 185개국한테 해방의 날 그냥 한꺼번에 관세 때리는 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뜨아라는 생각을 했겠죠. 할 수도 있나? 할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질문 중에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전문가들이 늘어난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이분은 뭔가 한계를 넘을 수가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한계가 없을 수도 같아요. 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 이겁니다. 채권이라는 건요. 결국에 돈을 빌려주는 거고 갚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채권의 기초에는요. 채권의 기저에는 신뢰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당연히 그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 신뢰를 사는 건데. 근데 이 신뢰를 사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원장님께서 제가 이제 뭐 딱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찾아와서 이제 10만 원만 꺼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딱 이틀만 있다 갚겠습니다. 지금 급해서 그러는데. 근데 뭐 저기 뭐 회사원이고 뭐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신분도 확실하니까 이틀 후에 설마 10만 원 떼먹겠어 한다면 빌려주셨단 말이죠. 네. 근데 이틀 후에 안 갚는 거예요, 제가. 뭐야 해가지고 전화해 보시니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 100년 후에 갚겠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느낌이 이거 좀 느낌이 심상치 않잖아요. 손절 쳐야죠. 그럼 이제 이게 안 갚겠다는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잠깐만 이제 이런 거죠. 저한테 이제 손절을 치신 다음에 카톡방에다가 아마 친구들한테 얘기하시겠죠. 그런 애 있는데 전화 조심해라. 근데 제가 그 순간 그 다른 친구한테 카톡 올렸는데 제가 전화한 거예요. 이틀만 있다가 돌려드릴 테니까 이러면 안 빌려주시겠죠. 그렇겠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국채에 대한 신규 수요 창출을 할 때는요. 만약 이런 케이스가 많아지잖아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신뢰의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한테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 카드를 쓸 때는 신중하게 움직이려고 할 것이고요. 쓰더라도요. 몇몇 국가한테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연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연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 번째 금리 동결을 단행했습니다. 파월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더불어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해임 위협 이런 것들 연준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죠. 네. 자, 5월 FOMC 결국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을 했고요. 금리 결정도 중요했지만 뭐니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의 신경전이었습니다. 네네. 연준의 독립성을 지킨 파월 의장
관세로 인해 커진 불확실성을 동결의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 경제는 견고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금리 결정 과정 또 시사하는 바가 무엇라고 좀 봐야 될까요? 예, 이번 FOMC가요. 저도 참 느끼는 게 이번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던 FOMC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거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저야 뭐 어차피 연준을 계속 바라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이제 좀 체크를 했지만 이번에 첫 번째 이제 기자들이 질문한 거는 근데 이거는 답이 너무 파월 입장에서도 너무 획일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침해를 받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연준 의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라고 원론적인 답을 했고요. 그럼 그 이상 질문할 게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독립성에 대한 이슈는요. 이 말씀 하나로 그냥 끝난 거나 다름없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그다음에 오히려 그럼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느냐. 지금 연준이 고민하는 건 이거예요. 시장이 연준에 기대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문제로 인해서 경기가 훼손이 되면 예전에는 무엇에 의해 훼손이 됐든지 간에 연준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이게 관세는 문제가 단기에 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성장이 둔화되면은 사실은 연준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선제적으로. 네. 근데 이번에는요.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물가를 자극할 것 같아서. 그래서 기자회견 때 뭘 물어보냐면 아니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19년도에는 관세 문제로 시장 흔들릴 때 연준이 금리 인하해 주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 그 얘기 딱 듣더니 하는 얘기가 맞다. 그때 우리가 관세 문제 때문에 경기 둔화될 것 같으니까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했다. 맞다. 그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다르대요. 뭐가 다르냐? 첫 번째는요. 당시에는 관세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을 뿐더러 부과되는 관세율이 두 번째는 그때는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6%였어요.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한참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2.6이에요. 3%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그렇게 금리를 인하해 줄 수가 있느냐? 물가가 이미 연준의 목표치를 넘어서 있고 이 물가를 꽤 높은 관세가 확 자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9년도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19년도하고 다르다는 얘기는 19년도는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은근히 기대하는 게 그거죠. 힘들더라도 연준이 도와줄 거야라는 그 기대 있잖아요. 이걸 한 번 더 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연말까지 시장에서 4번 금리 인하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맞습니다. 한 번 슬그머니 지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번 보고 있고요. 참고로 연준은 2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아이비들도 3번을 보다 지금 2번으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좀 바라보고 있는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적게,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늦게.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의 횟수가 4번에서 지금 시장 기대는 3번으로 줄었고 6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낮춰버렸습니다. 선제적인 금리 인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는 모습들 이런 걸 이번 FOMC에서 볼 수가 있었죠. 그렇군요.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우리 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FOMC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높은 관세가 계속 지속되면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 둔화, 그다음에 실업률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이 영향이 일시적인 그 물가 수준 변화, 중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수도 있지만 그 영향이 꽤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올해 2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2차례 금리 인하 예고한 대로 이행이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 연준 의장께서 어떤 시장의 컨디션이 조건이 갖춰져야지 과감히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연준 의장도 사실 답을 못 찾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영국 중앙은행이 영란은행이죠. 베일리 총재가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네. 그 찬성이 5팀이었고요. 반대가 4팀이었어요. 굉장히 박빙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디테일을 보면 참 차이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굉장히 박빙이었고 끝나고 나서 베일리 총재가 인터뷰를 할 때 본인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해요. 이 지금 금리 인하하는 게 본인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성장이 둔화되는데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장의 둔화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요건이고 금리 이제 물가의 상승은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요건인데 그렇죠. 이 둘이 동시에 왔을 때 과연 중앙은행은 무엇을 택해야 하느냐 이거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지난 3월달 FOMC 때는 파월 의장 그 얘기를 해요. 지금의 물가 상승은 관세로 인한 일시적인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성장을 바라보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높일게요. 이런 식의 뉘앙스로 말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물가하고 성장하고 다 같이 봐야 돼요. 이런 얘기를 했고
중간에 보면은 연준 위원들이 이제 중간중간 코멘트하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서 중앙은행은 연준은 물가를 우선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위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앙은행 내에서도 연준 내에서도 갈리네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의 좀 내전 같은 거, 시빌워 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막 갈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파월 회장이 중점 뒀던 거는 뭐냐면은 어떤 지표가 정상에서 가장 많이 멀어져 있는가를 볼 수도 있다라는 대리율.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게 뭐 단순히 숫자로만 딱 보는 건 아니겠지만 물가가 정상 레벨보다 너무 많이 벌어졌을 때 성장이 정상보다 조금 둔화돼 있으면 물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그래서 이 둘의 밸런스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안 인하한다는 얘기냐? 결국에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요. 연준이 조금 천천히 가려고 하겠죠. 시장의 기대는요. 과거 연준의 모습을 보면서 그 패턴으로 기대를 해요. 근데 지금 연준은 과거의 패턴대로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과거 연준이 왔던 것보다는 적게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신중하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 연말까지 이어지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기대감이 좀 실망감으로 바뀔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까지만 해도요.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가 초미의 관심사였고요. 네. FOMC가 관심사인 만큼 FOMC의 금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CPI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 그게 발표될 때는 우리나라 분들이 저도 새벽에 보잖아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소비자 물가지수 보시더라고요.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 근데 요즘은 관심이 별로 없어지신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지수도 그렇고 FOMC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을 갖다가 드라이브하는 그 여러 가지 팩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질문하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뭐냐? 모르죠. 왜냐하면 때에 따라 바뀌어요. 참고로 5년 전에는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제일 중요했죠. 아니,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뉴욕 증시 몇 프로인지 본 다음에 첫 번째 보는 지표가 코로나 확진자 수 미국. 그거 다 보지 않으셨을까요? 아, 그럼요. 구글 들어가지고 컨펌드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실례지만 오늘 몇 명 있는지 모르시죠? 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모르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잖아요 지금. 때에 따라서 예, 그렇죠. 중요한 팩터가 바뀌기 예,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요.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연준의 스탠스가 아주 중요한 팩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들 뭘 보고 있냐면 관세를 보고 관세. 있죠. 왜냐하면 연준에 대한 기대나 재무부에서 돈 풀어주는 그 기대 자체가요. 아주 강하진 않아요. 뭐 7번씩 인하해 줄 것이다. 작년처럼 그런 기대는 안 하거든요. 하더라도 조금 더 낮춰주겠지 이 기대를 하니까 이쪽보다는요. 관세 협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려고 하는 게 첫 번째니까 이쪽에 보다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적게 한다고 해도 관세 협상이 잘 풀린다? 그럼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런 걸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케이스는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제대로 안 돼요. 시장이 흔들리죠. 그럼 그때는 연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하. 예, 관세 쪽에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기대 언덕이 이쪽에서는 돈 나올 게 없고 이쪽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니까 관세 사이드에 시장의 관심이 가 있는 거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팩터가 달라지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한 점을 좀 주안점을 두고 전략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연준의 관망 기조에도 국내 한은의 금리 인하 기조, 한은의 금리 인하 단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제 점쳐지고 있는데 지난 1분기 국내 경제가 역성장하고 또 미국의 관세 여파 그리고 국내의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내수 성장 동력이 제한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들 대부분 이제 금리 인하 기조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미국의 금리 결정으로 그 인하 기조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원래는요. 이것도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미국하고 다른 나라의 금리 차 이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 차하고 상관없이 환율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차가 원래 환율을 제일 크게 영향을 줬다가 네네. 최근에 보면은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 차는 벌어졌는데 환율은 급전직하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무언가 이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금리 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금리에 대한 부담을 많이 떨치고 간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아지더라도 많이 낮아지더라도 원화가 강세다 달러가 약세고 이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해 주는 게 낫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환율이 안정되는 만큼 이제는 바깥 문제가 해소가 됐으니까 내수에다 초점을 맞추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해주는 게 맞죠. 아까 역성장해 주신 한 것처럼 네네. 이런 걸 빨리 메워야 되니까요. 그 두 번째는 금리 인하를 하면은 원화가 너무 빠르게 강세로 가는 거를 억제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위안화가 너무 갑작스레 강세로 가니까
바로 지급준비금을 낮춘다고 선언을 하거든요. 네. 이거는 결국에는 위안화가 너무 빠른 약세를 보이는 거를 막는다는 취지가 방지하겠다. 1번, 두 번째는 내수 부양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게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유로존도요. 대충 다 내린 것 같은 게라고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유로존 내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왜 그러냐면 달러 대비 유로가 너무 강해요. 그럼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수출이 안 돼 버리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안 돼서 성장이 둔화되면 유럽 경제에도 되게 치명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로존에서도요. 아 이거 속도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 인하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금리 인하 기조는요. 수출이 어려우니까 내수 쪽을 좀 부양하겠다. 이게 1번. 두 번째는 과도한 통화의 절상을 제어할 수 있는 무언가 수단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이 기조가 연말까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귀추가 좀 주목될 것 같습니다. 자, 세계적인 투자 대가죠. 로저스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다. 그래서 연말 혹은 늦어도 한 2년 정도 안에는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리세션, 경기 침체가 덮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매그니피선트 7, M7을 필두로 한 미국 주식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뷰를 제시하기도 했고 미국 대통령,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이 거대한 글로벌 경기 침체를 몰고 올 수 있는데 그간 미국 경제 호황이 길었던 만큼 침체 골짜기가 크고 깊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금리는 내리지 않고 관세만 높이고 있죠. 세계 경기 둔화로 방향을 틀 여지가 좀 높아졌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신중하게 봐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협상에 굉장히 많은 좀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보시죠. 지금 이번에 FOMC 때에도 나온 건데요. 아직은 미국이 경기 둔화를 겪고 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대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의 소비 지표가 탄탄하고 두 번째는 투자 지표도 굉장히 좋아요. 다만 수입이 늘어가지고 순수출에서 마이너스를 만들어서 이번에 미국 경제가 역성장을 한 거거든요. 1분기에. 그러면 소비나 투자는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일시적으로 순수출이 늘어가지고 순수출이 마이너스를 보여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러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원인을 한번 디테일을 파고드는 거죠. 그럼 미국 사람들은 왜 소비를 많이 했을까? 경기가 좋아서 소비를 많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규모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리 땡겨서 구매를 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케이스 만약에 미리 땡겨서 산 거라면 그러면 나중에 그만큼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나중에 산 걸 이미 땡긴 거니까 나중에는 소비의 절벽이 올 수 있을까요? 후자일 수 후자일 있겠죠. 가능성이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설비를 들여오거나 재고나 부품을 들여올 때 나중에 들여와야 될까 아니면은 미리 들여와야 될까 이걸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당연히 관세부가 이전에 갖고 오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빨리 공장도 관세 부과하기 이전에 미국에다 세워놓는 게 낫잖아요. 그럼 있는 대로 이제 갖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미국 내에 설비 투자 같은 게 폭발을 할 수가 있겠죠. 땡겨오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럼 땡겨오고 나면 나중에는 없는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시차를 또 이후에는요. 소비나 투자가 동시에 위축이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거는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카고 연은에 보면은 시카고 연준의 굴수비라는 총재분이 있어요. 그분 낙관론자거든요. 네. 물가도 안정될 거고 성장도 탄탄할 거야. 근데 그분이 이제 하반기에는 소비의 절벽에 대한 가능성 요거를 조금씩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굴수비 총재의 코멘트나 이런 걸 보더라도요. 우리가 경기 둔화 우려가 당장은 조금 완화가 된다고 할지라도요. 이게 하반기에는 어떻게 실물 데이터에 나타나게 될지 요거는 불확실성을 갖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관세 협약이 어떻게 되느냐 요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낙관주의자조차도 네네. 뭔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투명한 경제에 대한 그 전망을 내놓는다. 그렇죠. 이건 좀 시사하는 바가 좀 네. 큰 것 같아요. 관세율이 이렇게 높아진 게 100년 만에 처음이래잖아요. 음. 그럼 100년 동안의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당연히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도 판단을 할 텐데 과거에 그런 케이스가 없다라면은 그 자체가 다 불확실성이라는 네 글자로 오롯이 새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아마 중앙은행 총재들도 되게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식시장 참 불확실성이라는 네 글자를 제일 좀 싫어하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네. 미국만 잘 나가던 이제 예주의 시대 끝난 걸까요? 자, 미국 자산을 줄이고 유럽, 뭐 인도, 신흥국 자산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런 뷰도 나오고 있고 최근 미국 경제의 어떤 약화 국면에서는 신흥국 주식이 한 영평균 4% 정도
나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 이런 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 지금 해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미국 투자를 지금 한다. 지금 미국 투자를 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 다시 시작한다기보다는 더 하냐 이제 덜 하냐 이제 이 얘기가 더 많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많은 분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시는데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네네. 예외주의란 말은 그냥 완전히 익셉셔널한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이만한 투자 대상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예외주의라는 믿음이 좀 흔들렸다는 느낌이 좀 나죠. 왜냐하면 서학개미 분들은 사실 그렇죠. 굉장히 거기에 기대고 있었거든요. 예, 지금까지. 올해 1월부터 퍼포먼스만 보면은 오히려 다른 시장의 퍼포먼스가 미국 시장보다 오히려 더 좋은 편이죠. 그걸 이제 사실 올해 1월부터 계속해서 느낀 건데 트럼프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미국 주식이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히 주식 시장이 어떻다 이런 걸 떠나서요. 미국 경제라든지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스탠스 이게 미국은요. 룰 베이스라고 해가지고 룰 오브 로우죠. 결국에는 법치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법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이걸 건드리지 않으면은 불법이 아니네. 그럼 뭘 해도 되겠네. 이런 것들이 법치에서는 사실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협약을 해놓은 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관세율도 막 올랐다 떨어졌다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네. 이거는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규범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교역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 미국의 예외주의라는 게 자산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미국과의 교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시장의 신뢰도가 조금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미국 예외주의 말고 무언가 다른 대안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질문하신 게 미국 말고 이제 유럽이라든지 다른 국가들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도 예외주의가 흔들려져 있다는지 그걸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죠. 그럼 예외주의가 흔들렸으면 다 팔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예외주의라는 건요 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외주의가 흔들렸다 그럼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밖에 없다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아하. 그럼 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흘러갔었던 투자 자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만큼은 오버해서 들어갔던 자금은 역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자금들은 무언가 다른 기회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워낙에 많이 절어 있었다는 표현 쓰는데 절어 있었던 이머징 시장, 신흥국에 있는 주식 이런 것들을 갖다가 터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의 가능성을 봤었을 때 우리는요. 자금을 너무 지난 한 5, 6개월 전처럼 미국으로만 너무 많이 쏠고 가는 거 있죠. 이게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미국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고전을 할 때 다른 시장이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른바 빈집털이를 당해요. 예,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게 미국 망했다. 다 빼라. 이 얘기가 아니라 미국 예외주의라는 어떤 과도한 기대 요거는 많이 희석이 됐다. 네. 그래서 그만큼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그 외의 대안들도 찾고 있다라는 거를 좀 하나 컨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분산 투자가 더욱더 중요해진 시즌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립니다. 중국이라든가 미국의 관계,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미국 간 무역 전쟁이 좀 이제 완화로 확연히 돌아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참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참 예단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이게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는 건데요. 근데 이제 중국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중국이 한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쯤에 그 방송을 통해서 올린 것 중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나 해줬고요. 두 번째는 플라자 합의 때의 케이스를 하나 보여줬고 두 번째는 프랑스의 어떤 전력 회사를 미국이 이제 그 빼앗게 되는데 그러면서 프랑스의 전력 산업 전체를 흔들어놨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훈이 미국이 원하는 걸 많이 해주려고 하면 네. 더 많은 걸 원한다는 얘기죠. 아. 마치 햇님 달림에 나오는 호랑이처럼 고개 넘어갈 때마다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너무 처음에 막 해주려고 하면은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들어오니까 네네. 일본 같은 경우도 처음에 많은 걸 해주고 빠르게 관세를 갖다 낮추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트럼프가 딱 얘기한 게 무역 적자를 제로로 만들어 와. 이 얘기를 하니까 뜨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스탠스가 좀 바뀌면서 길게 협상을 해야겠다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보다 시간을 더 벌려고 할 것 같아요. 천천히 협상을 해야 지금 영국하고 협상할 때 보는 것처럼 지금 뭔가 트럼프 행정부도 스몰 석세스라고 해가지고 프로파간다처럼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게 빠르게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으면 초조해지겠죠.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별다른 게 안 나타나면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금 급할 것 같고요. 네.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천천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번갯불에 콩고와 먹듯 그리고 서로 원하는 걸 갖다 바로바로 다 들어주면서 그렇게 합의로 바로 직행할 수 있겠느냐? 그것보다는 조금 중간중간 굴곡이나 사연이 좀 생기지 않겠는가? 네. 뭐 그런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뭐 관세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속내일 것 같은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쉽게 간파할 수 없다. 네네. 그게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의약품에도 다시 뭐 손을 댄다. 네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게 일시적인 걸지 그게 궁금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또 워낙에 이 예측 불허잖아요. 말했던 걸 바로 다음날 뒤집는 경우들도 네네. 있고 그 관세율도 갑자기 80%라고 했다가 막 뒤집었다 엎었다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게 오피셜인지 저희도 리서치를 하지만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분 스스로도 미래의 결론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최고의 협상, 최대의 네. 협상 가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매수를 할 때 얼마에 살 수 있겠는가, 상대가 얼마에 팔게 만들겠는가라고 할 때 정해져 있는 가격은 아니겠죠. 협상을 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최선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케이스로 지금 가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결론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좀 너무 즉흥적인 어떤 퍼포먼스가 아닌가 싶은 그런 것들도 좀 부분도 보이는 것 있어서 같아요. 네. 뭐 헐리우드 내에 뭐 여러 가지 뭐 영화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에 몰리고 있다고 하니까 네. 자국 내에서 제작하지 그렇죠. 않는 그런 그것도 세금 스튜디오에 때문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린다고 했다가 좀 취소하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즉흥적인 이런 퍼포먼스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 플레이어분들이 어떤 투자 스탠스를 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님과 함께 불확실성 늪에 빠진 미국 그리고 글로벌 그 경제 향방에 대해서 탈탈 털어봤습니다. 즐거운 투자의 맛이를 나오고 싶으실 때 저희 미장원과 항상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 미장원에서 투자의 주변머리를 말끔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